저는 사회를 맡은 방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명입니다. 네, 한국창작동요 100주년, 어린이날 제정 102주년, 어린이 해방선언 공포 100일주년을 기념하여 오늘 제2회 세계방정환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사회를 맡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이 자리는 20여 개국 참가자들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있고요. 국내외 세계 아동문화 그리고 어린이 문화 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탐구하는 자리입니다. 제1회 대회에 이어 올해에도 이렇게 사회를 맡게 되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2024 세계 방정환 학술대회 개막식을 시작해 볼까요? 네, 정말 기다리던 순간인데요. 먼저 2024 세계 방정환 학술대회 개최 국가로서 의뢰가 빠질 수 없겠죠. 오늘 2024 세계 방정환 학술대회를 개막하기 위해 20개국에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많은 인사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개최국에 대한 의전이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네 외빈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내빈 여러분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세계 방정환 학술대회장이시고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신 최동호 대회장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호입니다. 2024 세계 방정환 학술대회 세계 20여 국에서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쓴 것하고 조금 심한 거기 때문에 줄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썼던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꿈이다. 한국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 방정환은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하고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아동 노동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 것은 물론 인격적 주체로서 어린이를 대할 것을 선언했다. 방정환은 어린이날 선포 이외에도 어린이 문화운동 단체인 색동회를 조직하고 최초의 아동 잡지인 어린이를 창안하는 등 어린이를 위한 활동에 온 힘을 쏟은 민족의 성각자이다. 유년 시절 방정환이 동화 왕자와 제비를 읽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했던 기억은 필자에게 아직도 새롭다. 그러나 그리고 어린이날의 노래를 부르며 자랐다는 것은 우리 세대의 자랑이다. 한국의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 방정환은 이제 한국의 방정환이 아니라 세계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이며 이렇게 새로이 방정환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세계 방정환 학술 대회이다. 방정환이 어린이 운동을 하기까지 어린이는 세계적으로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였으며 현재도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가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아직도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 운동이 세계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범국민적 어린이 노래 오빠 생각의 작자 최순애의 고향 수원에서 방정환 세계학술대회가 열린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어린이 운동은 앞으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어린이에게 올바른 정신과 그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참뜻을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방정환 세계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세계인이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어린이 운동의 새로운 방향은 물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린이 운동의 참다운 지향점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특히 금년도 한국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오늘의 어린이들이 더 크고 넓은 뜻으로 세계를 향해서 또 어린이를 사랑하는 민족만이 미래가 있다는 것을 되새기면서 환영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동호 대회장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제 폭력과 착취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 어린이들을 대신해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가 미래의 꿈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린이 운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역설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대회의 집행위원장이신 장정희 사단법인 방정환 연구소 이사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른 아침에 까치 소리처럼 이렇게 반갑게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또 더 좋은 희망적인 내용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작년 2023년 제1회 세계 방정환 학술대회가 개최한 이후 제2회 세계 방정환 학술대회를 이곳 수원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제가 있었기에 가능한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회 대회가 있었기에 오늘 제2회 대회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제1회 대회가 하나의 표지석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2회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두 개의 문을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회는 크게 세 가지의 중점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올해 2024년은 윤극영, 정순철 그리고 방정환 선생을 기점으로 한국 창작 동료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서 그 100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동료는 물론 세계 참가국 동료와의 비교 연구 그리고 동료 체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우리 학술대회 중심에는 어린이가 있기에 이번 방정환 포럼에서는 우리 시대 어린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방정환을 네이밍한 세계 학술대회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로비에는 어린이들의 탐방 체험, 그 다음 날에는 어린이 예술 워크숍, 그리고 다 함께 부르는 폐막식으로서 이 대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민 동료 부르기를 통해서 점차 잃어가는 동심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서 방정환 선생만큼 어린이나라를 깨끗하게 크게 넓혀준 인물은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방정환 선생은 한국 아동문학의 씨앗을 뿌린 개척자였고 그리고 한국 어린이운동과 어린이예술운동을 일으킨 선구자하셨습니다. 우리 빼앗긴 나라의 소름받는 민중 속에서도 얼음 밑에서 더 내리눌리던 어린이를 더없이 동정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실로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저의 글 속에 이제 남겼습니다. 자세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운동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외쳤습니다. 10년 후에 조선을 생각하시오.
이것은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이 처음 시작된 날 배포되었던 선전문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날 어린이와 함께 10년 동안 어린이 운동을 해 나갈 때 그 나라는 10년 뒤 틀림없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린이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또는 어린이 문학과 예술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또 그동안 많은 어른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것은 우리 어린이를 사회적 주체로 만들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세계 어린이 운동사에서 방정환 선생의 위대성은 바로 이 점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어른에 의한 아동 권리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21세기 세계 어린이 운동의 시대가 열려야겠습니다. 참된 어린이의 동무 한국 방정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정희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인권 운동가이자 아동문학가인 방정환을 기념하는 이 학술대회를 위해 누구보다 애쓰시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준비해 주신 이사장님의 개사였습니다. 네,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2024 세계 방정환 학술대회를 축하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도종환 의원님의 축하 말씀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종환입니다. 우리나라 창작동요 100주년 기념 2024 세계 방정환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두 번째 국제대회가 열리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애를 써주신 최동호 조직위원회 대회장님 그리고 장정희 집행위원장님과 대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동요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는 어린이 해방선언 100년이 되는 해였고요. 저지난해 2022년은 어린이날이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어린이날 100주년 행사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우리 어린이 해방선언 101년이 되는 해인데요. UN 어린이 권리 선언이 우리보다 1년 뒤인 1924년에 선포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어린이 운동 역사가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동요 100주년이 되는 올해 그 동요가 발표되는 배경에는 어린이 방정환 선생과 색동의 분들이 만드신 어린이 잡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1924년에 윤구경 선생이 반달, 설날 이런 작품들을 발표하시고 정순철 선생도 까치와 같은 작품을 발표하셨는데 그게 올해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2살 최순애라는 소녀가 어린이집에 뜸북새 이렇게 시작하는 오빠 생각을 어린이집에 투고를 하고 뒤이어 밑에 뒤에 이원수 16살 이원수라는 소년이 어린이집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하는 고향의 봄이라는 동시를 투고해서 그것이 어린이집에 게재되게 되는데 그런 작품들이 게재되고 난 뒤에는 바로 작곡이 되어서 음악이 되어서 전 국민이 부르는 노래가
되어서 근대 음악의 맨 앞에 동요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운동은 천도교 소년회가 중심이 되어서 1922년부터 어린이날 행사를 했고 23년에는 천도교 소년회, 불교 소년회, 조선 소년군 이 연합한 소년운동 협의회가 이 행사를 받아서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간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방정환 선생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수은 최재우 선생 그리고 해월 최시영 선생의 동학 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가 수은 최재우 대신사 탄신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정환 학술대회에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깊이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23년에 배포한 어른에게 드리는 글, 어린 동무에게 드리는 글 같은 그 글들에 보면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보아 달라, 어린이를 가까이 해서 자주 이야기해 주시고 특히 어린이에게 경어를 써달라는 그런 어른에게 드리는 글의 내용들은 동학의 내유 신령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라는 것은 어린이 가슴 안에도 천주님 모셔져 있다는 의미이고 그 내유 신령이라고 하고 생각이 되고 어린 동무에게 보내는 글에서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하는 내용들도 그냥 부지런하게 해 뜰 때 일어나고 해 질 때를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생활해야 한다는 내용보다 더 큰 외유 기화, 특히 지기가 천지에 가득하고 그리고 사물 하나하나마다 그 내면에 그 기운이 가득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외유 기화와 연관지어서 해석이 되는 지점이 있고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하는 것은 명백한 경물 사상이지만 어린이들을 서로 존중하게 하자는 건 경인 사상이라서 삼경 사상과 연관이 있으니 이런 것도 김용휘 교수님이 우리 학문으로서의 동학을 연구하신 김용휘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동학 사상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연구하는 깊이 있는 연구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걸 때맞춰 해주시고 잠자는 거, 운동하는 것도 충분하게 해주시고 또 모여서 즐겁게 놀만한 그런 공간 같은 것들을 만들어 달라는 말을 읽으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교육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몸을 돌보는 일이 혼을 돌보는 일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뒤이어서 욕구를 돌보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욕구를 돌보는 일은 지성을 돌보는 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몸을 돌보는 일 또한 혼을 돌보는 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대목이 있는데 천도교에서 이야기하는 몸을 건강하게 기르는 체육과 그 다음에 혼을 건강하게 기르는 덕육과 그 다음에 지육 이런 가르침과 연관이 깊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술대회가 좀 더 깊은 그런 연구들이 발표되는 그런 대회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근자에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학술대회에 함께해 주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방정환 학술대회가 더 넓고 더 깊이 있는 학술대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정환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어린이 문화예술진흥 그리고 특히 이번 학술대에서는 아동문학 연구 담론의 어떤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당부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 축사는 전 한국아동문학학회 회장이시자 원로 아동문학자이신 신원재 교수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세계 방정환 학술대회에 참가하신 동지 선후배 여러분, 그리고 미국, 폴란드, 이스라엘, 일본, 세네갈, 대만,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20여 개국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참여하신 인사체의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니 얼마나 힘이 나고 반갑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2024년 올해가 지닌 그 깊은 뜻에 공감하는 점이 있어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조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올해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2024년은 바로 이번 모임의 주체가 되시는 소파 방조환 선생이 탄생하신 지 125주년 되는 해입니다. 당시 망국의 그늘 속에 태어나신 우리 소파 선생은 그 악랄했던 일제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타겟책으로 당시 제일 무시받고 연약했던 어린이들에게 관심과 애정과 꿈을 심어주고자 하기 위해서 천도교 소년회를 중심으로 어린이 문화운동을 펼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올해는 또한 어린이 해방선언을 공표한 지 10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까 도종환 장관이 말씀하셨듯이 세계에서 첫 번째로 최초로 이루어진 선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그리고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지 102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어린이들에게 꿈과 활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한국 창작동요 운동을 일으킨 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이를 국내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1928년 10월에는 어린이사와 색동의 주체로 해서 세계 20여 개국의 어린이가 참여한 세계 아동 예술 전래회를 개최함으로써 이 어린이 운동이 꿈과 활기를 세계 만방으로 펼치기 시작한 지 96년째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100년 전 선각자 우리 소파 방조환 선생께서 과거 나라 잃고 사람 대접 못 받던 당시 세계 최빈국의 한국 땅 그늘 속에서도 결코 기죽거나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용기를 갖고 지펴내고 키워내셨던 그 꿈, 곧 문학과 예술을 통한 동심의 꿈을 오늘 우리도 다시금 보듬고서 어린이의 꿈 100년의 노래가 되다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100년 전 소파 방조환 선생이 일으킨 그 꿈을 오늘에 되살려서 창작동요를 활성화시키고 21세기 아동문학의 향상 발전을 꾀함과 더불어 아동의 삶을 독서문화 발전으로 더욱 풍요롭게 가꿔내는 일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파 선생을 시발점으로 해서 100년간 키워왔던 이 멋진 꿈을 이번 모임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시키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와 세계의 평화는 물론 문화적 풍요도 더욱 깊이는 기쁨을, 그런 보람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줄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앞서 여러 분들 말씀하셨듯이 좀 더 갖춰야 할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키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오늘 기점으로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인사
축사를 대체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한대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어린이 꿈이 노래가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의 100년이 또한 또 우리 어린이 꿈들이 또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길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장정희 집행위원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원래 그 작년에는 우리 사회자 두 분께서 해주셨는데 올해는 워낙 많은 참가 단체가 이렇게 참가하셔서 혹시나 또 빠질까 걱정하셔서 바톤이 저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혹시나 또 다 언급하지 못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다음 기회에 더 소중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해외 참가자들, 해외에서 오신 외국 학자들이 계시고 또 한국에서 다문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각국 참가자들 합해서 총 20여 국이 동료 체험이라든지 학술 이런 부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대표자 한 분씩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기조 강연을 맡아주시게 될 사라 판케니아 웰드 교수님, 네, 박수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스라엘 출신이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스탠퍼드대 교수로 계신 다프나 주루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튀르키예 한국 문학을 번역하고 계시는 타이푼 카르타브 번역가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폴란드 이번 방정환 포럼의 주요 포커스죠. 야누시 코르차크 협회의 바바라 야니나 소찰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만 그림책 연구의 대가이십니다. 천위진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일본에서 비교 아동문학 연구의 권위자이신 사토 모토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대형 출판사의 편집자님이 오셨습니다. 프라디카 베스타리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에서 한국어를 석박사를 다 하시고 인도에서 한국어를 여전히 연구하고 계시는 자화자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여전히 우리 세계 각국의 문화를 공유해주고 같이 나눠주고 계시는 베트남의 선예나 선생님, 박수 쳐주십시오. 그 다음 카자흐스탄의 나즈굴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 중국의 짱순화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글라데시의 양모멘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 베트남 분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디 캄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일일이 다 거론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제 올해는 특별히 참가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이런 단체는 기억해서 듣고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 또 여러 선생님들 또는 정책 관계자 여러분 이 단체만큼은 방정환 연구소와 함께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외빈 소개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대회를 또 후원해 주시고 또 학술대회를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박주옥 관장님 먼 데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종환 연구소가 원문 읽기를 10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바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정말 자그마한 토론실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 그 작은 토론실이 오늘날의 이 세계 방종환 학술대회를 개최하기까지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어린이 문화연대 상임 대표님 이주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박상재 이사장님. 네. 네. 다음은 여기 수원의 윤수천 원로아동문학과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늘 응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또 경기 한국수필가협회 맹기호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또 우리가 동요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동요문화협회 박수진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수원에서 개최되고 또 어제부터 해서 숨은 주역으로 뒤에서 늘 도와주고 계시는 수원 문화도시 포럼의 박래헌 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아동문화학회 최경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나라 아동문화학회로서는 가장 역사가 깊습니다. 네, 다음은 사단법인 그림책협회 이영경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린이문화진흥회 이희갑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현덕 선생님께서 집안일로 부득이 못 오시게 됐습니다. 신현덕 선생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결성이 된 고구려아이 문학사랑회 송영숙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정환 선생님이 늘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오라고 하셨는데요. 한국국제스토리텔러협회 방동주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현대아동문학작가회 이 김봉석 회장님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조직위원이면서 개간 자유문학 발행이신 신세별 동시작가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단체가 있습니다. 천도교 청년회 이재선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폐막식 때 더 멋진 모습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소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소개를 했는데 또 빠진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더 소개를 해서 섭섭지 않게 부족한 부분은 폐막식 때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사회자의 제일 중요한 책무가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줄여주십사 말씀드렸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박상재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사장님의 한국창작동요 100년의 역사를 주제로 개막 기념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서울 종로구 당주동 5번지에서 태어난 뜻깊은 날입니다. 해피 버스데이 방정환. 선생은 1931년 7월 23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영면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살아 돌아와 계십니다. 이틀 전이 겨울이 시작된다는 동지였습니다. 입동이었습니다. 한국 동요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정순철 선생의 추도문을 보면 눈이 쌓인 겨울, 수원에 가서 수백의 소년 소녀를 모아놓고 울리고 웃기던 당신이 생각납니다. 그때 순사도 울리셨는데 당신은 이야기하고 나는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꽃은 코스모스 꽃이고 겨울이 오면 하얀 눈이 내릴 텐데 당신같이 눈을 좋아한 이도 드물었다고 했습니다. 정순철은 1924년 신여성 제6호에 실은 동요를 권고합니다 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거나 복잡한 일에 파묻혀 있을 때라도 고운 동요를 한 구절 부르면 마음이 시원하고도 고요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1923년 3월 16일 일본 도쿄에서는 유학생인 방정환, 정순철 등이 중심이 되어 색동회를 발족하고 5월 1일에 색동회를 창립했습니다. 정순철은 방정환의 그림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둘은 아주 절친했습니다. 방정환은 1920년 일본 유학을 떠났고 정순철은 1922년 유학을 떠났습니다. 정순철은 1920년 11월 8일 홍남파가 다니던 동경음악학교 선과에 윤극영과 함께 입학했습니다. 정순철은 창가를 전공하며 피아노와 작곡도 공부했습니다. 윤극영은 정순철을 만나기 위해 자취방을 찾은 방정환으로부터 동요 작곡을 권유받았습니다. 정순철과 윤극영, 방정환 이 세 사람의 만남은 한국 동요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자 윤극영은 바로 귀국했습니다. 정순철은 일본에 남아 생활교에 시달리다가 1924년 3월 20일 도쿄음악학교에서 제적당한 뒤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방정환은 구연동화를 하고 정순철은 동요를 가르쳤습니다. 1925년 바로 여기 수원의 화성소년회에서 실시한 동화회에서 방정환, 정순철, 이정호가 참여해 수원이 떠들썩했습니다. 당시 화성어 공회당에는 2,000명 이상이 모일 정도로 성황이었습니다. 정순철은 어린이지혜, 형제별, 까치야, 봄, 늙은 잠자리, 옛이야기, 어미새 등을 발표하고 1929년에 동요곡집 갈리피리를 1932년에 참새의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정순철의 대표곡인 짝짝꿍은 윤석중 작사인데 원제목은 우리 애기 행진곡으로 갈리피리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요 작곡가는 반달의 윤극영, 짝짝꿍의 정순철, 오빠 생각의 박태준, 고향의 봄의 홍남파 이렇게 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남파는 1929년 조선동요 100곡집을 등사판으로 만든 뒤 1931년에 상권을 1933년에 학원을 출간합니다. 그 중에 고향의 봄, 낮에 나온 반달, 퐁당퐁당, 달마중 등이 유명합니다. 박태준은 또한 1929년 동요 작곡집 중중때때중과 1931년 양양 범벅궁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곡 중 널리 불려진 노래로는 윤석중의 오뚜기, 맴맴, 최순애의 오빠 생각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한국 동요의 산실이었습니다. 최순애는 1925년
11월호에 오빠 생각을, 이원수는 1926년 4월호에 고향의 봄을 발표합니다. 윤석중은 한국 동요시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13세 때인 1924년 신소년의 동요시 봄, 25년에 어린이제 오뚜기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낮에 나온 반달과 퐁당퐁당, 졸업식 노래, 어린이날 노래, 기찻길 옆, 앞으로 등 수많은 동요를 작사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동요 중에는 한정동이 작사한 따오기, 짝짝꿍이 유명합니다. 어린이지 1930년 8월에 발표된 윤복진의 기러기도 박태준 작곡으로 널리 불렸습니다. 하지만 윤복진이 월북하는 바람에 금지곡이 되고 훗날 가을밤이란 동요로 개사되었습니다. 1930년대를 흔히 한국 동요의 황금 시대라고 말합니다. 1930년대에는 많은 동요 시인과 작곡가들이 동요를 만들어 보급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중은 1932년에 윤석중 동요집을 발간했습니다. 이 시기에 나온 주요 동요들은 방울새, 산바람, 강바람, 어린 음악대, 자전거, 누가 잠자나, 산토끼, 햇빛은 쨍쨍 등입니다. 이처럼 황금기를 맞았던 창작동요는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으로 광복대까지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학교와 가정은 물론 라디오 방송을 타고 동요가 보급 애창되기 시작하자 당황한 일제는 1940년 초부터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요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학교나 방송에서 일본 군가나 국민가요 따위만을 가르치도록 강압정책을 펴냈습니다. 이 시기를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창작 발표된 곡은 동요는 한 곡도 없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밝고 희망찬 동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노래가 새나라의 어린이, 어린이날 노래, 졸업식 노래 등입니다. 이 시기에 활동한 작곡가로는 안병원, 권길상, 박재훈, 정세문 등이 있습니다. 안병원은 우리의 소원, 구슬비를 발표했고, 권길상은 꽃밭에서 곽꽃, 모래성, 푸르다, 스승의 은혜 등을 작곡했습니다. 박재훈은 어머님 은혜, 다람쥐, 눈꽃송이, 봄 등을 작곡했습니다. 정세문은 종이접기, 고향, 겨울나무, 그리운 언덕 등을 작곡했습니다. 1950년대는 6.25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순화하는 동요가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인기가 많았던 곡은 섬집악이었습니다. 1946년에 한인연이 지은 동시에 이흥렬이 1950년에 곡을 붙인 곡입니다. 1950년대 동요의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KBS가 기획하고 보급한 이른바 방송 동요입니다. 한용인은 1948년 종달새 동요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1954년 KBS PD로 입사하면서 새 시대의 새로운 동요라는 이름 아래 방송을 통한 동요 보급 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한용인은 1950년대 말부터 동요 창작에 몰두하여 많은 동요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만든 작품이 파란 마음 하얀 마음, 고향 땅, 푸른 잔디 등입니다. 이 무렵 어린이들이 출연하는 노래자랑 누가 자라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나뭇잎배,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초록바다 등이 1950년대를 대표하던 노래들입니다. 이러한 동요의 전성기는 196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1960년대 후반기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고 1970년대에는 산업화가 시작되었습니다. TV, 라디오 등이 널리 보급되며 국민 정서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가요, 팝, CM송 등의 대중음악들이었습니다. 상업적인 음악은 어린이들의 정서에도 깊게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동요를 대중화시켰던 노래는 과수원길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1972년 한국 동요동인회를 통하여 발표된 곡입니다. 8분의 6박자의 이 곡은 합창곡으로도 편곡되었고 어린이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널리 애창되는 동요로 자리 잡았습니다. 1970년대에는 어린이들의 노래 경연 프로그램인 KBS의 누가 자라나가 동요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김방옥은 KBS 라디오 이주일의 동요, TV 유치원, 누가 자라나 등에서 동요와 율동을 시도했습니다. 그대로 멈춰라, 둘이 살짝 등의 율동 동요를 만들었습니다. 이수인은 앞으로 둥글게 솜사탕, 방울꽃 등을 작곡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KBS, MBC 방송국 주최한 창작 동요대회가 동요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1983년에 시작된 MBC 창작 동요제는 창작 의욕을 북돋워주고 동심을 곱게 가꾸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아쉽게도 2010년에 제28회 대회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발표된 유명 동요로는 새싹들이다, 노을, 하늘나라 동화, 아기 염소, 숲속을 걸어요, 이슬, 아빠 힘내세요, 참 좋은 말,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KBS 창작 동요대회는 198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널리 알려진 노래는 기차를 타고, 그림 그리고 싶은 날 등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 만들어져 많이 불린 동요로는 내 입 클로바, 넌 할 수 있으라고 말해주세요, 골목길, 예쁜 아기곰 등입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면서 동요의 지방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경남 MBC가 주최하는 고향의 봄 창작동요제, 울산 MBC의 서덕출 창작동요제, 성남의 박태연 창작동요제, 창녕의 산토끼와 따오기가 함께하는 창작동요제, 금산의 인삼 창작동요제, 이천의 전국 병아리 창작동요제, 평택의 노을 동요제, 대전의 개나리 창작동요 공모전, 시흥의 헤로토로 국제 환경 창작 동요제 등이 있습니다. 2000년대에 많이 불려진 동요로는 참 좋은 말, 고운 꿈, 우주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발표된 핑크퐁 상어가족은 K동요의 저력을 온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의 아기상어는 현재 조회수가 140억 이상으로 이 분야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기상어는 흥겨운 리듬과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244개국 25개 언어로 콘텐츠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동요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기 등 3세대가 등장합니다. 동요는 온 가족이 함께 불러야 힘을 얻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3대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반달, 오빠 생각, 고향의 봄, 섬지박이, 과수원길, 노을 등은 그리움을 촉발하는 동요로 어른들도 좋아합니다. 지나치게 상업화에 물들지 않고 전 세대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동요를
많이 창작하고 또 보급해 나가야 합니다. 순진무구한 어린이들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트롯 가요에 물들게 하지 말고 맑고 밝은 동요를 부르게 해야 합니다. 한국의 창작 동요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세계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100년 전 한국 창작 동요를 태동시킨 방정환, 정순철, 윤구경 선생의 뜻일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경기 소년소녀합창단의 선율로 국민동요 오빠가 생각 합창이 이 자리에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번 수원 방정환 세계학술대회 동요의 키워드는 단연코 오빠 생각입니다. 이 오빠 생각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로비 3층 로비에서 제가 쓴 이 그림동화입니다마는 사인회도 하고 행사를 갔습니다. 이 오빠 생각은 볼로냐 도서전에도 출품 예정이고 수원을 넘어 대한민국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수원의 오빠가 아니라 세계적인 오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상재 이사장님 특강 잘 들었습니다. 반달부터 아기 상어까지 한국 동요가 걸어온 길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저도 특강을 들으면서 익숙한 동요들이 많이 떠올랐는데요. 제 삶 속에 녹아있는 또 동요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달 항아리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당 항아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달은 홍순진 교수님께서 저희 장정희 이사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 항아리가 만들어진 장자요는 세종실록의 대표적인 도요지로 모악산 중심으로 약 500년의 역사가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산촌에 위치해 있고 늘 같음을 추구하는 그런 공방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두고 가십시오. 네, 두 분 꼭 손잡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모두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가장 특별한 순간인데요. 오늘 이제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 소년소녀 합창단이 최순애 작사, 박태준 작곡, 오빠 생각과 방정환 작사, 윤구경 작곡의 귀뚜라미 소리 두 곡을 들려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가을 정치에 꼭 맞는 동요 두 곡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휘는 황상미 선생님, 반주는 윤연인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화창이 끝나고 오빠 생각을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우선 뜨거운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소년소녀 합창단은 함경화 단장님이 중심이 되어 창단 이후 순수한 아이들의 목소리와 천상의 목소리를 화합하고 하모니를 이루어 전통 클래식 합창뿐만 아니라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멋진 공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 쇼콰이어 합창단하여 합창으로 멋진 퍼포먼스와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K-팝 청소년 합창단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한 번 더 맞춰주십시오. 달님도 추워
제가 좀 노래를 좀 잘 부를 수 있었으면 다 같이 부를 때 제가 선창을 좀 크게 했을 텐데 아쉽게도 노래를 못해서 참여를 조금 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기 소년소녀 합창단이 천상의 소리와 어린이의 목소리의 하모니를 이룬 합창단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네, 진짜 어린이의 고운 동요를 들으니 아까 특강에서 정순철 선생님이 동요를 권합니다.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마음이 시원하고도 저도 모르게 고요해지고 또 한편으로 깨끗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학술대의 서막을 열 시간입니다. 네. 다음은 사라 판케이나 웰드 미국 산타바바라 대학교 교수이자 국제아동문학학회 의장님께서 어린이의 세계, 아동문학 작가, 아동 권리 및 아동주의적 영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최 측 장정희 선생님, 동료 연사분들 그리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한국을 처음 수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장소에서 국제아동문학학회를 대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각국의 사람들을 한자리 모은 2024년 세계 방정 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는 저희 전문 분야인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슬라브 지역의 아동문학을 통해서 방정환을 기리고 어린이의 세기, 아동문학 작가 그리고 아동 권리 그리고 중대한 영향을 주제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방정환처럼 아동문학의 안팎에서 아동의 권리를 폭넓게 주장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주요 아동문학 작가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들의 삶과 사례를 특히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저는 1922년 방정환 선생님께서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국소년운동협회가 어린이날에 선포한 한국 아동 해방 선언문을 또 언급하고자 합니다. 1923년 5월 1일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기리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기념비적인 연구인 아동기의 시대에서 필립 아리에스는 서구 전통에서의 아동기의 발전에 대해서 서술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아동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반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동기의 구성적인 본질을 강조하고 사고의 틀에 의해서 현실 인식의 방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제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연구였습니다. 물론 아동기에 대한 개념은 최근에 일반적인 인권의 범주 내에서 아동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데이비드 아처드의 연구에서도 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아동에 대한 개념은 아동의 권리와 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를 제정하기 위한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생활에서 반syn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존 월은 아동기가 윤리와 인문학에 제기하는 문제를 고려해서 신아동주의를 표방합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이러한 작가들과 그 영향을 아동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아동주의자가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페미니스트의 모델을 또 삼고자 하는데요.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하는 바는 이렇게 한국에서 방정환이 아동 권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신념을 어떻게 불러왔는지를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인 사회적 변화를 또 일으켰는데요. 이와 같이 방정환은 스웨덴 페미니스트 사상가 엘렌 케이의 예언적인 선언을 20세기 넘어 한국에서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엘렌 케이는 1900년 세계적으로 번역된 저명한 논문 어린이의 세기에서 20세기를 어린이의 세기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엘렌 케이는 이전에 쓰여졌던 희곡을 인용해서 이번 세기가 여성의 세기였던 것처럼 다음 세기는 어린이의 세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아동이 권리를 갖게 되면 도덕이라는 것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엘렌 케이의 20세기 비전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동들이 고통받고 또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이렇게 길고 긴 20세기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 경계를 넘어서 특히나 한국의 방정환을 비롯한 다른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세계 지역에서 아동 권리를 어떻게 옹호하고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막대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동 문학 작가들은 리프 톨스토이, 야누시 코르차크,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을 포함하는데요. 이 작가들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급진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아동문학 작품 안팎에서 이러한 점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늘 이 학술대에서 우리가 기리는 방정환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 이상을 실현하고 깊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다양한 국가 국제적 맥락에서 이와 같이 뛰어난 인물들의 사례는 아동문학 작가가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을 위한 글쓰기라는 것은 글쓰기의 범주를 넘어가서 삶과 사회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아동문학 작가의 아동주의적 영향 그리고 아동문학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레프 톨스토이와 아동의 권리.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논의하고자 하는 인물은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 백작은 러시아에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러시아 야스나의 폴라냐 영지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에 양친을 잃었고 평생 동안 굉장히 겸손하게 평민을 존중하는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막년의 톨스토이는 작가이자 사상가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도 굉장히 큰 활약을 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첫 번째 소설이죠. 유년 시절은 앤드류 바히텔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영감을 받은 유사자전적 형태의 유년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유명 작품에서 어린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나 카레리나의 주요 장면에 등장하는 어린이들은 도덕적인 거울의 역할을 하고 또는 굉장히 심오한 진실을 드러내거나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격이라든지 삶의 자세 또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작가를 닮은 톨스토이의 주인공들은 지식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또 겸손하고 또 세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종종 어린이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등단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는 한동안 문학을 제쳐두고 아이들을 위한 학교 설립에 전념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의 여러 시기에 걸쳐서 다양한 측면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였는데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의 학습의 기회가 달리 주어지지 않은 농민 아이들을 가르쳤고 또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교과 과정을 또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초급 독본 그리고 신초급 독본을 출판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파했고요. 이를 통해서 도덕을 교육하고 다양한 민속 전통뿐만 아니라 이야기와 또 전설을 담고 있는 지혜를 러시아 아이들을 위해서 재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솝 우화와 인도의 우화에서부터 세세계 각국의 전설을 비롯해 정보를 알려주는 내용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포함했습니다. 나중에 이탈리아로 번역된 주인공 동물들 여기에는 아틀레오 카스넬리의 사파도 들어있었고요. 또는 영어로 번역된 니콜렌카의 유년 시절 모리스 샌덱의 사파가 들어있었죠. 이것이 몇 개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초급 독보는 러시아 학교에서 수십 년간 사용되었고요. 오늘날에도 아이들은 여전히 톨스토이를 읽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는 최근에도 영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는데요. LA 리뷰 오브 북스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리뷰를 실었습니다. 레오 톨스토이의 동화는 당신의 아이들을 황폐화시키고 당신을 죽고 싶게 만든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단편집이 굉장히 우울한 결말을 담고 있긴 하지만 톨스토이는 어린이를 진지하게 여기고 그리고 정말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덕이라든지 윤리, 양심, 감정 깊은 성찰에 있어서 특히나 그렇죠. 존 무스의 최근 그림책 세 가지 질문은 다양한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는데요. 이는 톨스토이와 동일한 맥락을 이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결말에 가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민속, 전통, 속담, 동화의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정제되어 있는 전 세계의 전통과 철학 이론을 비롯해서 동양 사상에서도 영향을 받은 일종의 지혜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늙은 포퓰러라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한 나무 주인은 아름다운 나무 아래서 자라는 어린 포퓰러 싹을 제거해서 나무가 경쟁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그 새싹들이 나무를 지탱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새싹이 자라나자 또는 사라지자 나무는 다 시들어버리는 거죠. 이 이야기는 더 큰 맥락에서 아동의 가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아동의 가치를 톨스토이는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림책으로 유명한 필립 포크 또는 코마 필립이라는 작품은 학교에 가기 너무 어린 소년이 자신의 주체성을 발휘해서 학교에 가겠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은 이런 자신의 어떤 청중으로서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또한 아이들을 글쓰기에 참여시키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도록 했는데요. 한 글에서 톨스토이는 누가 누구로부터 글쓰기를 배워야 하는가, 농문 아이들이 우리에게 배워야 하는가 또는 그 반대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2019년 국제아동문학학회 학술대회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톨스토이는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며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참여형 아동 연구의 경향을 정말 빨리 예측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의 문학적인 재능을 지원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학생들은 이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아동과의 협업을 통해서 아동기 연구 역사에도 이미 있는 인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년에 가서 톨스토이는 비폭력주의자가 되었는데요.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과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아동의 가치 그리고 그들의 지혜에 평생에 걸친 관심을 이어갔습니다. 네, 죽기 1년 전 1909년 톨스토이는 어린이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미완성, 미발표 단편들을 집필했습니다. 여기서 톨스토이는 어린 아기의 입에서 진실이 나온다라는 성서적 개념을 실제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톨스토이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스스로가 아동문학 작가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목소리, 이야기, 관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아동 옹호자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권리를 주장한 것이죠. 다음으로는 야누시 코르차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일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누시 코르차크는 헨리크 골드슈미트라는 이제 본명을 갖고 있지만 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코르차크는 저명한 유대계 폴란드인 작가일 뿐만 아니라 소아과 의사, 교육자, 사회활동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태인 어린이를 위한 고아원을 개원한 공동 설립자이고요. 1912년부터 1942년까지 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 주도 교육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1940년에 바르샤바 게토로 고아원이 옮겨진 이후에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이를 지지하는 자신의 이상을 실천했습니다. 실제로 트레블린카 강제 수용소로 가는 와중에도 아이들을 격려했고 거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코르차크에 대한 사례와 기억은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국제적 맥락에서 되새겨지고 있습니다. 순교자 또는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경력 초기인 1920년대에 어린이를 위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가 출간한 매튜 왕 1세죠. 아버지로부터 갑자기 왕위를 물려받은 10세 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고압적이고 부패한 어린
가족들의 영향 그리고 도전을 받지만 이 소녀는 결국에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서 높은 수준의 리더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도입한 광범위한 계획으로 인해서 정적들이 결집되고 나라가 약화되는 슬픈 결말을 맞기도 했는데요. 이 어린 매튜 왕이 자신이 속한 사회와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가는 바람에 결국 고난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전 작품은 아동을 위한 권한 강화, 리더십, 비전 있는 계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과 이제 맥락을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유년기의 공화국은 에메르 오설리반의 저서 비교 아동 문학 그리고 크리스토퍼 캘렌의 비오른 순드마크가 이제 함께 쓴 선집과 함께 논의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매튜 왕 1세는 어린이 주도의 자율과 통치에 대한 실험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어른 장관들의 맞서는 또 주장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통치를 해야 합니다. 성인을 위한 의회와 어린이를 위한 의회가 있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죠. 매튜 왕은 또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는 공통의 깃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세계 어린이들이 초록 깃발을 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는 우리의 수도와 같이 전 세계 어린이들이 자신만의 의회를 갖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가 창설한 어린이 신문은 운동이 시작된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게 됩니다. 화면에 그 내용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어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르차크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비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책의 말미에 가서는 첩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가짜 선언문에 왕의 서명을 또 위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린이 권리에 대한 또 이야기를 이 내용을 화면에서 보실 수 있죠. 이것은 다 가짜 서명이지만 이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얼마나 혁명적인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튜 왕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이에 대한 자신의 원대한 포부를 인정하고요. 종국에는 한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토피아적 선지자 매튜 왕은 야누시 코르차크가 그랬던 것처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끝까지 실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과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감을 일으키고 있죠. 굉장히 혁신적이라 여겨지는 코르차크의 아동 문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개혁에 대한 유토피아적 비전과 그로 인해서 비롯된 현실, 거짓, 그리고 상반된 이해관계 같은 어떤 반발 사이의 대립관계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 야누시 코르차크와 톨스토이라는 두 인물이 실제로 그들의 글쓰기와 문학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실천했다면 다음 논의할 두 여성 작가는 다른 방식을 취해서 이 세계와 자신들의 글쓰기를 아동을 위한 도덕적 대의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여성과 어머니로서 사회에서 자신이 직면한 개인적인 고통과 난관을 아동 문학으로 변형시키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며 모든 아동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사회를 대대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혁신적인 가치관을 아동 문학을 통해서 전파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스트리드 린그랜드와 아동의 해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의 농촌에서 태어났죠. 이 린드그렌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놀면서 굉장히 멋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너무 놀아서 죽지 않은 게 신기하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기혼자와 아이를 갖게 되면서 이런 행복한 유년 시절이 짧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덴마크의 양육시설로 이제 아이가 보내졌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런 고통 때문에 또 아이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이 상실감 때문에 따라서 이제 취약하고 또 소외된 계층을 또 옹호하고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성공적인
작가이자 또 번역이 많이 된 작가이죠. 1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초인적인 힘을 가진 이 삐삐라는 어린이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약자를 위해서 나서는 이 삐삐 롱스타킹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서커스 장면에서 어떤 그 천하장사와 언쟁을 벌이죠. 그리고 이 어떤 또 순종적인 아니카라는 여자가 있는데 안 돼, 넌 이길 수 없어 라고 남자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삐삐는 이렇게 답하죠. 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센 소녀야. 그걸 기억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삐삐는 이렇게 가장 힘센 소녀가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남자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별에 기인한 이 이중적인 열쇠의 논리를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센 소녀가 가장 힘센 남자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논리를 뒤집은 것이죠. 삐삐는 계속해서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학교와 같은 제약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고 해방된 아이죠. 그리고 또한 경찰과 사회 혼란을 대표하는 그 사회와 권위를 반대해서 두려움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도둑들을 이깁니다. 그리고 불타는 지붕 위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른들의 또한 이런 예상을 뒤집으면서 괴롭히는 아이들은 예외로 하고 피해자를 위해서 도와주고 또 나섭니다. 숙녀를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은 것 같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남자 아이들을 이렇게 올려들어서 너네들은 겁쟁이야. 이 5명이 1명을 공격하다니 그러면서 이제 작은 소녀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삐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 머리와 신발에 대해서 덜은 할 말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냥한 미소를 지은 거 보면은 삐삐는 전혀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관심도 이 린드그랜드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산적의 딸 로냐라는 작품이 있죠. 네, 영화, 만화 영화, 그래픽 노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전쟁 중에 이 두 집안 사이의 균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미오 나의 미오라는 작품에서는 이 두 형제가 이러한 독재자에 맞서서 싸움을 펼쳐 나갑니다. 그래서 이 둘은 스스로 이러한 그 용기를 담아서 또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이들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지붕 위의 카알손이라는 작품도 있는데요. 항상 린드그랜드의 작품이 그런 것처럼서 항상 그러듯이 어린이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의 카알손이라는 이제 친구를 한 소년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프로펠러가 달린 키가 아주 작은 어른으로 지붕 위에 살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카알손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반면에 소년은 이 인내심과 자제력을 가진 어른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존재하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결말에 이르러 소년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은 예상치 못하게 소년의 방에서 지붕 위에 카알손을 만나고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년이 처음부터 쭉 옳았음을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느끼는 고립감에 대한 묘사,
이런 예상과는 달리 어린아이가 옳았다는 주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나 린드그랜드는 사회적으로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폭력에 반대하고 그리고 또한 Never violence, 폭력은 절대 안 된다라는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이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을 금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위한 그런 노력이었죠. 그리고 또한 이 평화주의적인 관점을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사자왕 형제의 모험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비밀리에 저항운동을 이끄는 소피아라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평화의 상징인 이 비둘기의 수호자이며 그리고 또 정의로운 투쟁의 리더 역할을 했는데요. 이 소피아라는 여성은 이 확고한 가치관을 가진 여성으로서 어떠한 자화상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포기해야 했던 그런 어렸을 때의 경험을 기반으로 또 성인기 초반부터 또 긴 인생의 마지막까지 린드그렌은 아동의 지위와 또 아동의 권리가 완전히 변하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에서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 이 과거의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끌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린드그랜드는 이런 모든 아이들이 이러한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작품을 통해서 이 모든 작품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아동의 지위를 되돌릴 수 없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영구히 탈바꿈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르타 산드발 베르스트림과 아동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콜라굴라라는 책을 출간을 했죠. 네, 마르타 베르스트림이죠. 굉장히 역사적인 소설인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많은 언어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들어서 더 비평가들의 주목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내 이름은 삐삐롱 스타킹이 주목을 받긴 했지만 비교적으로 베르스트림은 조금 덜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더 급진적인 이 페미니스트적인 유토피아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신데렐라 이야기인데요. 이제 가난한 소장농의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던 그 고아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지주에 잃어버린 소녀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신분 상승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서 형제, 자매에 대한 책임감을 주장하고 이렇게 돌봅니다. 계속해서 돌봅니다. 주인공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더기를 입은 더럽고 초라한 아이들을 불만족스럽게 쳐다보면서 감히 이런 것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들어온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인공은 네, 이 아이들은 저와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마침내 포기하고 얘들아 어서 와라 들어와라 여기가 너희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인공은 불쌍한 아이들을 새로 찾은 자신의 행복과 결핍으로부터 자유로 데려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인공은 주변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족 관계와 무관하게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일 뿐만 아니라 책임이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에 더 나은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리즈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종교적인 이상이나 오래된 전통으로 물들어 있고 또 보수적인 가치관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유토피아적인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자아이가 아니라 이 성인 남성의 힘만큼 정말 큰 힘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들이 모두에 대한 이 책임이 있다. 이러한 사회로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아나가와 같은 이 전통적인 소녀와 또 대비되는 인물로 초인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린드그램보다는 조금 덜 알려졌지만 마르타 작가도 이 한 명의 아이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르타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이 여성으로서 또 엄마로서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 않았던 그런 시대라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병, 부상, 노화와 관련된 장애도 있지만 나중에는 발달장애 아동도 등장하는 등 다양한 굉장히 수용적인 그런 소녀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인물들이 이런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독자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로서 본인이 겪은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도 자녀가 있지만 콜라골라의 도움을 통해서 이 어린 독자들에게 약하고 고통받는 의존적인 존재에 대해 연민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시대를 앞서갔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여러 세대의 아이들에게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가 완전히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 정당한 위치와 권리를 위해서 모두가 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세기를 실현하는 이 모델과 또 방정환이 구상한 아동 권리 실현 동일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을 드리자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선언을 떠올려야 합니다. 20세기가 완전히 이러한 말들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을 보면 196개국이 비준을 했죠. 한국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요. 이 협약과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비준된 인권 조약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아동 권리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동 문학 작가들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그리고 또 아동의 권리로 가는 길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사라 판케이나 웰드 교수님 강연 감사합니다. 방정환의 삶과 비슷한 결을 같이 하는 스칸디나비아, 슬라비아 문화권 아동문학가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문학운동이 아동문학, 정확하게는 아동을 둘러싼 권리, 이런 확장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그런 것에 대한 논의로 읽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사라 판케이나 웰드 교수님의 기초 강연까지 개막식 공식 행사가 이제 다 끝났는데요. 오늘 개막식 행사 어떠셨나요? 네, 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네, 이제 기회를 주셔서 사회를 맡았고, 왜 방은수 교수가 또 이렇게 사회를 맡은가에 대해서 제가 방시기도 하고 아동문학을 연구하고, 또 때마침 제 연구실 번호가 505호입니다. 5월 5일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연구실을 받은 거 아니냐까지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이 자리에 서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또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여서 굉장히 의미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저도 사회를 보게 됐는데요. 작년에 처음 이제 장정희 소장님하고 이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라는 말씀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좀 그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행사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올해 이제 다시 또 준비한다고 하실 때에도 뭐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는 과정 중에 이 실무자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이거 또 오늘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공간에서 이런 학술 대회가 진행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떨림, 뭐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는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실로 좀 짧게도 느껴지고 뭐 길게도 느껴지는데, 한편으로는 아주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뚝딱하고 뭐가 행사 딱 끝나는 그 시점에서는 무슨 공상과학 SF 소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참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 이 순간은 또 이제 한편의 동화 같은 좀 따뜻하기도 하고 또 좀 순수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개막식 행사를 마치고 지금 이제 기념 촬영과 장례 정리를 마친 후에 바로 일부 연구 발표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네, 앞으로 오십시오. 네.